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각 10일 예상치를 웃돈 9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 약세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14% 내린 42,454.1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소비자 물가가 9월 한 달 동안 0.2% 오르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연준의 0.5%포인트 빅컷이 물 건너가고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업체를 고소했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은 한때 4% 이상 급락해 5만 9천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11일 오전 6시 10분 기준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8% 하락한 5만 9,68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3시쯤 24시간 전보다 4% 이상 급락한 5만 8,895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9천 달러가 깨진 건 지난 9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소폭이지만 테슬라가 하락하자 다른 전기차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테슬라는 정규장을 전 거래일보다 0.95% 하락한 238.7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리비아는 1.54% 하락한 10.26달러를, 루시드는 1.77% 하락한 3.33달러를, 니콜라는 2.9% 급락한 4.35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테슬라와 관련해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칩 블랙웰이 12개월치가 미리 팔린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엔비디아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날 엔비디아 경영진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블랙웰의 생산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치가 모두 팔렸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미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엔비디아는 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만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9월 CPI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고용 역시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김영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4% 하락해 42,454.1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0.21% 떨어졌습니다. 5,780.05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도 0.05%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끈적하고 강하게 지속되고 노동시장은 다소 부진한 듯한 신호를 보이며 시장의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종목들도 혼조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브로드컴 모두 하락했고 메타는 1% 넘게 빠지며 583.83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를 눈앞에 둔 테슬라도 0.95%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238.77달러입니다. 반면 아마존과 알파벳, 엔비디아 등은 올랐는데요. 엔비디아는 1.63% 큰 폭의 상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주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0일 9월 미국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2%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와 비교해서는 소폭 웃돌았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0.2%, 식료품 가격이 0.4% 상승한 것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기여도의 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각각 0.1%포인트 웃돈 수치입니다. 둔화세는 이어갔지만 둔화 속도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발표된 9월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또 9월 소비자 물가 둔화세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거란 시장의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0일, 지난주인 9월 29일부터 10월 5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 3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1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급등한 겁니다. 이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 주간의 25만 8천 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건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22일에서 28일 주간 186만 1000건으로 직전주보다 4만 2천 건 늘었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과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이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반도체 기업 AMD가 현지 시간 10일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칩 공개로 엔비디아와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걸로 보이는데요. AMD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차세대 AI 및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을 소개하는 어드밴싱 AI 2024 행사를 열고 새로운 AI 칩인 MI325X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출시된 AMD의 MI300X의 후속 칩인데요. 리사수 AMD CEO는 MI325X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 칩을 사용해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거라고 자신하며 엔비디아를 겨냥했습니다. AMD는 연말 MI325X 양산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출하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한편 엔비디아도 조만간 차세대 칩인 블랙웰 양산에 돌입합니다. AMD는 또 내년에는 차세대 AI 칩 MI350을, 2026년에는 MI400을 출시할 거라며 향후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0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2.3%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3% 하락할 거란 예상과 달리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3%를 기록했던 일본 PPI 상승률은 8월에 2.6%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다시 수치가 확대됐습니다. 도정미와 현미 등 농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9월 12.4%로 8월의 수치였던 5.4%보다 큰 폭 상승한 것이 이번 PPI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델타항공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5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52달러를 약간 하회했고 매출도 145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46억 7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델타 측은 7월에 발생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안 사고가 주당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델타항공은 3분기 매출에서 3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이는 주당 순이익에 45센트의 타격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항공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델타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6달러에서 1.85달러 사이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는 1.71달러였습니다. 델타 CEO 에드 베스티아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여행을 잠시 멈출 계획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베스티아는 과거 선거 때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휴가철 예약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뱅크의 미국 법인에 마약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총 3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TD뱅크 미국 법인은 작년 10월까지 6년간 18조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고객 거래 자금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범죄 조직이 이 은행의 계좌를 통해 6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세탁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데요.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TD뱅크가 규정 준수보단 이익을 택했다며 TD뱅크가 미국의 은행 비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최대 규모의 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고 밝힌 TD뱅크 그룹의 CEO 바랏 마스라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투자와 변화,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TD뱅크 그룹은 캐나다 토론토에 본거지를 둔 대형 금융그룹으로 TD뱅크 미국 법인은 최근 10년여간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 내 영업망을 크게 늘려가며 미국 내 10위 은행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등을 운영하는 일본 유통업체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연간 수익 예측치를 삭감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지주회사인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요크홀딩스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신설해 그 산하에 세븐일레븐을 제외한 슈퍼마켓 이토 요카도, 외식업체 데니즈 등을 운영하는 세븐앤아이 푸드 시스템즈, 잡화점 로프트 등을 두기로 했고 이들 사업에 외부 투자를 유도해 출자 비율을 낮출 방침입니다.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편의점 서클K를 운영하는 캐나다 유통업체 ACT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았는데 최근 ACT가 인수 제안액을 기존 54조 원에서 63조 원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특별위원회에서 ACT 새 제안을 논의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니케이는 해외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합병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보이면서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환율 1년 내에 1,200원대 안착 가능성, 금리 인하 앞둔 한은도 부담 덜어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네 번째 도전 끝에 세계 국채지수, 즉 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원달러 환율이 5%가량 하락해 중장기적으로는 1,200원대 이하로 안착할 것이다라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금융투자업계가 WGBI 편입을 계기로 국채금리, 환율 안정,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수요 확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세계 국채지수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핵심 지수입니다. 이른바 선진국 국채클럽인 WGBI 편입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90조 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에서 빚어졌던 원화채 디스카운트 현상 역시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약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외환 투자자들은 WGBI 편입을 구조적인 원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WGBI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사려면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1년 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 이하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WGBI 편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8월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를 인하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WGBI 편입으로 시장금리 수준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WGBI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 중 스와프 계약 등을 통해 환해지, 즉 위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스와프 거래는 직접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원화를 빌리는 방식이라 실제 원화 수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환율 하락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채 매입을 위한 환전 수요가 커진 상황이고요. 자본 연구가에 따르면 환율 4.8%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스와프 거래 땐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 관찰 대사국 벗어났지만 공매도 재개는 과제. 한국 주식시장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즉 FTSE 러셀의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해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합니다. 15년 만에 선진시장 지위로부터 강등돼 외국계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온 건데요. 다만 정부의 예고대로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하는 문제는 역시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FTSE 러셀은 각 국가의 주식시장을 선진시장, 선진신흥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이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찰 대상국 지정은 FTSE 지수를 추종하는 유럽과 홍콩계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셈인데 FTSE 러셀의 다음 정례시장 분류는 내년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강등 위기를 딛고 선진시장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FTSE 내년 3월도 공매도 재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세에 몰린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시사. 이스라엘과 1년 넘게 분쟁 중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동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세에 몰린 헤즈볼라가 임시 방편으로 꺼낸 카드다라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낮다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휴전 협상 가능성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보복이 석유시설이 아닌 정보 및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는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반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은 나비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의 휴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망 이후 그 자리를 대신해온 카셈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원하고 있다는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도 있는데요. 단 전문가들은 휴전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휴전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4% 넘게 하락했었고요. 국제유가는 이달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벌인 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보복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의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왔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등과 포괄 휴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단 바이든과 네타냐후 통화는 또 연기됐고요. 전문가들은 성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패드 패널 출하 40% 하락, K-디스플레이 휘청.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가 탑재되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 출하량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의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플 최신 제품마저 판매가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삼성과 LG 등 국내 부품 업체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애플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출하량이 하반기 들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연간 OLED 패널 출하량 전망치를 1,000만 대에서 670만 대까지 낮췄습니다. 제품 출시 시점과 맞물린 대규모 패널 출하 이후에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한 건데 업계에 따르면 수요 하락의 이유를 높은 가격과 긴 교체 주기로 꼽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IT 제품 소비에 지갑을 닫은 것도 수요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3분기 IT OLED 사업이 적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난달 디스플레이의 날 하반기 OLED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 30%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일부 고가 제품 역시도 90% 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잘 나가는 TSMC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올해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덕분인데요.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569억 9천만 대만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인 7,503억 6천만 대만 달러를 크게 웃돈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TSMC가 제시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가 인공지능 수요의 혜택을 받으면서 시장과 자체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3분기 매출을 내놨다며 AI 시대 선두에 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SMC 매출 호조는 압도적인 파운드리 경쟁력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출 236억 불로 예상치 상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AI 시대에 선두를 선 기업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증시 주도 가능성 함께 하실 분이죠. 루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전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테슬라가 하락하자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장중이죠. 11시에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 공개는 아마 세론 뉴스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런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보다 이제 조금 못했다라고 해도 그거를 이제 딛고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과연 이 기대감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할 것이냐라고 보면 조금은 충족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면 이제 사이버캡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출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로보택시 관련돼서 지금 뭐 나와 있는 건 몇 개가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형이 될 것이고 뭐 2인승의 뭐 걸린 형태의 그런 차체를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면서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차량을 호출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장소가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를 만드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앱을 통해서 아니면 뭐 별도의 뭐 약간의 이제 트릭을 통해서라도 그런 이제 자연 그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도로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 FSD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자율주행 등급으로 보면 2.5에서 3등급 그 중간 정도의 이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면 4레벨, 그러니까 4레벨 이상의 이런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아직까지 테슬라가 못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런 로보택시라기보다는 로보택시와는 관계없이 테슬라가 기존에 얘기했었던 거를 어떤 식으로 좀 구체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더 관심을 끌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뭐 로보택시에 대한 뭐 공개를 하지만 과연 이걸 언제 상용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같이 좀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 이제 가장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가형 모델을 언제 출시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뭐 내년도에 예정했던 대로 저가 모델을 출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그 공개 행사 이름이 위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로봇.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제 옵티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시장에서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는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다만 그 기대감,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계속해서 이제 앞다퉈서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중국 출하량이 역대 최대를 찍으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도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기대는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그 속에서 테슬라를 통한 관련주 향방은 어떤 시선으로 내다봐야 될까요? 네, 뭐 테슬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그 판매 대수가 이제 46만 대 한 46만 3천 대 정도가 됐는데요. 이렇다라고 하게 이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한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했는데 뭐 중국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9월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3분기에 증가한 대부분을 중국 시장의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모델 3와 모델 Y의 이제 차량 인도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모델 3와 모델 Y가 이제 차량 판매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테슬라가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 무이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상당히 지금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지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무이자 할부 판매로 인해서 지금 판매 대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중국 판매를 늘렸다라는 게 과연 국내 업체한테 좋을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에서 중국 공장에서 그러니까 생산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이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LFP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CATL이 상대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 지금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 제품, 특히 모델 3와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들어오는데 그 판매 대수,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의 98%가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국내 업체가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가 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업체가 득을 보기 위해서는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가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시장 내에는 지금 중국 업체가 그러니까 공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국내 LG 엔솔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중국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그다음에 LG 엔솔의 실적 개선세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국내 2차원지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나 유럽 판매가 증가세가 좀 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지금 북미 시장 내에서 판매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월에서 8월까지를 보면 시장 점유율이 21.1%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3.4%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은 계속 확대는 되고 있지만 계속 점유율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중국 업체의 이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그런 이제 LFP 배터리의 약진이 이런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돼서 조금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점유율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동향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현대차에서도 로보택시에 대한 경쟁감,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이달 인도법인 IPO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경쟁력에 대한 많은 시장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경쟁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제 인도 IPO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그런 분야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이제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GM의 이제 크루즈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관련돼서 지금 시범 주행 수준에서 지금 로보택시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범 주행으로 지금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의 이제 자회사가 됐죠. 이제 모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된 이제 시범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앱티브와 이제 합작 법인이 이제 모셔널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고 여기 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모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런 회사고 특히 4단계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포티투닷컴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 청계천 주변과 그다음에 강남 지역에서 포티투닷컴에서 지금 자율주행 그런 차량을 실질적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런 투자가,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도 계속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의 투자를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아르곤 AI라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합작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지난 2022년도에 파산시킨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행 같은 경우도 크루즈를 하고 있지만 투자는 계속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향후에 이런 자율주행 차량, 그러니까 택시 관련돼서 좀 더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이 이제 현대차가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구글 웨이모와 지금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협업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모셔널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미국 미 연방 자동차국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에 인증을 받은 첫 번째 공식적인 자율주행 4단계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율주행 4단계에 관련돼서 인증을 받은 차는 지금 아이오닉 5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이제 차량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 웨이모의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지거나 아니면 모셔널이 갖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율주행 차량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자율주행 차량 관련돼서 지금 많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용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주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인명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운행이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4단계, 5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상당한 기술적인 이제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이제 미비점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완결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차량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향후 이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한 3, 4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용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대차의 자신감에는 그래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 4680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들이 등장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활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용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위주로 가시화되는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 역시도 우세한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신기술에 대한 관심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특히 신기술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재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히 이거의 대안으로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위험성이 감소가 되고요. 긴 주행거리 그리고 빠른 충전 속도 등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2차 전지의 단점을 대부분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꿈의 배터리로 이제 불리면서 만약 상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적인 이제 난제가 아직까지
일부 이제 해소가 되곤 있지만 양산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가장 빠르게 양산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도요타와 그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도 2027년 이후에 일단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도 상당히 비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초기 양상분 같은 경우는 기존 배터리의 5배 이상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한 6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를 하면 1억 한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가격에 과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가 완전히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야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는 차량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고체를 얘기하는 거는 2030년 이후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런 뭐 그때까지 투자하실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발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개발이 가능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이슈로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양산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에 뭐 양산화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4680 관련된 그런 이제 배터리 업체들 관련된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테슬라도 4680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그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LNF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춤했던 시장을 2차 전지가 다시금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부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는 어떤 부분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대선 영향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선에서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뭐 신제품에 대한 특히 이제 4680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4680 중에서 이제 캔 케이스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캔 케이스 관련된 그 소재를 만들고 있는 TCC 스틸이나 지금 캔 케이스의 제조와 관련돼서 상신, EDP나 동환 시스템즈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금요일 오늘의 일면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미디어 엔터4사 3분기 실적 프리뷰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 우선 내년도 BTS, 블핑 완전체가 온다. 20% 뛴 엔터주 하반기 풍악 올릴까. 원래 찬바람이 솔솔 불 때쯤 되면은 배당주 챙겨야 된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요. 다만 상반기 엔터주는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까라는 취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상반기 내내 부진을 겪었었던 엔터테인먼트사
주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던 아티스트 공백 문제가 주요 그룹의 컴백과 신인 그룹 데뷔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엔터사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점도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우선 엔터주 회복세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9월부터 실질적으로 상승 흐름을 크게 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제 0.1% 정도 하락하면서 17만 8천 원 선에, SM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67,400원.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는 각각 1% 넘는 하방 압력을 조금은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209억 원, YOY 기준이고요. 영업이익은 651억 원으로 가이던스를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력 아티스트 IP 활동 공백으로 QOQ, 외형 역성장은 불가피하지만 신사업, 예를 들어 게임, 이 관련 비용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JYP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98억 원, 영업이익은 367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력 아티스트 IP 신보 활동에 대해 기인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자회사 신규 프로그램 런칭 비용 반영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는 조금은 아쉬운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M 살펴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584억 원, 영업이익은 역시나 YOY 기준으로 286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력 아티스트 IP의 높은 활동성에 기반한 분기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인 IP 런칭 비용과 그리고 앨범 매출 비중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G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6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죠. 81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력 아티스트 IP 활동 공백으로 인한 YOY 그리고 QOQ 외형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디지털 싱글 공개를 제외한 신규 앨범은 전무하였으며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의 오프라인 활동 역시 전 분기 대비 축소된 영향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엔터 4사 주가는 3분기를 기점으로 우상향 트렌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2025년 K-팝 대표 아티스트 IP, BTS나 블랙핑크의 컴백, 그리고 신사업 분야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중국 공급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마지막으로 밸류업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우호적인 대내외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탑픽을 꼽아보시면 하이브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업종 내 최선호주로 하이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에 대한 내년도 실적 성장이 가파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플랫폼, 구독 모델 도입의 수익화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개선세도 기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지화 그룹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안착을 증명해냈고 마지막으로 K-엔터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뉴진스에 가려진 캐차이 성과 지표에 집중할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간 엔터 기획사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던 인적 리스크는 주요 그룹 활동 재개와 신인 그룹 데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기획사 주가는 BTS와 블랙핑크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동반 공백 속에서 지난 1년간 중국에서의 앨범 판매량 감소와 인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부진했었습니다. 다만 2025년도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이 재개가 되는 시점인데 과거 동방신기 그리고 빅뱅의 군입대 그리고 제대 시점의 주가 흐름과 같은 경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브는 그렇게 된다면 5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SM엔터는 올해 1분기에 NCT 위시 그리고 2분기에는 나비스, 4분기에는 걸그룹과 영국 보이그룹이 데뷔하고 내년도에도 신인 보이그룹이 런칭이 됩니다. 이는 NCT 127의 군입대로 인한 공백기와 기존 고연차 보이그룹의 개별 활동에 따른 완전체 그룹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도어와의 분쟁도 짚어보시면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위축됐었던 하이브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를 억눌렀었던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BTS의 컴백으로 2025년 그리고 6년도까지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 업종이 불확실성 해소 구간에 진입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리안 밸류어 지수 이에 대한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SM엔터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편입된 정도 호재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그간 대거 이탈됐었는데 밸류업 자금이 유입되면서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밸류업 추종 자금으로 주가의 하락세를 멈춘 후에 4분기 대비하는 신입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엔터주 4분기 더욱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